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한 주간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이죠.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주 주간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 이제 그래프 한번 보시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전국은 0.00에서 지난주 한국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이번 주 0.02고요. 서울은 0.04에서 0.07. 지방도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 네. 계속 박스권에서 조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네. 서울 자치구 변동률 보이시죠? 여기 네. 도봉구 빼고 서울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요. 계속 서울, 경기, 인천, 세종만 상승이었는데요. 이번에 대전하고 충남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자체 통계가 나오는 기관이 한국부동산원하고요. KB하고 부동산 R124가 있는데 네. 나머지 통계 기관들의 자료를 보니까 KB도 회복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고 부동산 R124는 지금 3주 연속 보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한 2, 3주 정도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크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전세 가격이 저는 눈에 띄는데 네. 전세 가격 움직임도 조금 회복은 되고 있는데 네. 역전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맞습니다. 역전세난이 확산되면서 계약갱신을 청구를 이렇게 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연장이 됐는데 다시 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이게 저는 법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라고 하면 이제 2020년 7월에 시행이 됩니다. 예. 2년 살고 2년 더 살래. 더 살래. 예. 그러면 5% 이내로 거의 인상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집주인은 2년 갱신이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역전세가 되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5억 하던 전세가 4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마음은 들죠. 아, 그렇죠. 지금 들어가면 4억인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가 법으로는 갱신이 되더라도 해지 청구를 수 하게 있다. 되면 3개월 후에 집주인이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럼 세입자들이 청구를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아니 연장해놓고 갑자기 또 왜 또 해지를 하냐라고 하는데 법이 뭐가 문제냐면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 우리 임대차 2법이라고 하는데 계약갱신 청구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인데요. 이게 신설이 됩니다. 근데 해지 조항에 뭐가 들어가냐면 6조 2의 내용을 준용한다라고 하는데 6조 2가 뭐냐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있는 해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 그거잖아요. 주인이 세입자한테 말 안 하면? 만기가 다 됐는데도 깜빡하고 아니면 뭐 필요가 없어서 아무 얘기 안 해서 그냥 연장이 되면 세입자는 2년이 더 살 수 있거든요. 네. 사는 기간 동안 나가고 싶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3개월 후에 집주인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준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다르거든요. 예. 묵시적 갱신은 의사 표시를 안 한 거고요. 예, 예. 계약 갱신 청구는 세입자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는? 저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소송까지 갔어요. 아, 이게 굉장히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주인이 나 못 줘. 소송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최근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 판결이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거는 묵시적 갱신하고는 다른 거야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원이 보더라도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법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에서 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요즘에 서울시랑 압구정 3구역 조합이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서울시가 이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예, 예. 보통 이제 조합이 일반적으로 좀 약간 숙여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데 예. 이번은 좀 제대로 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에 신통기획안이 발표가 됩니다. 압구정 네.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요. 상징성이 높은 지역인데 6월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설계 사무소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선정을 해야 되니까. 선정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설계 사무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히림 건축에서
발표를 하는데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보다 높게 360%로 발표를 합니다. 네. 인센티브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월권 아닙니까? 약간 월권이죠. 서울시가 이제 발끈합니다. 고소까지 갑니다. 경찰에 이제 신고까지 하게 되는데 사기 미수, 업무 입찰 방해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을 거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말도 왜 안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러냐. 그래. 하지 마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7월 13일이었죠. 조합에서 이 업체를 설계 사무소로 선정을 합니다. 조합에서는 서울시가 하지 말라고 고소- 했는데 고발까지 당연히 했는데. 고발까지 했는데. 용좀 높이는 걸 조합원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조합원은 좋아하는데 서울시가 분명히 서울시는 경고를 맞네.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15일 날 선정을 했고요. 네네. 17일에 서울시에서 무효야. 이건 하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는데 자.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 게 원래 또 설계사무소 선정은 조합의 역할이거든요. 조합의 권한인데 그렇죠. 서울시가 나서서 무효 선언까지 했으니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조합이나 설계사가 제시한 설계안이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가 권리가 있으니까 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뭐 반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건축 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 설계사무소를 선정해서 이게 무리한 진행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설계를 하더라도 서울시가 야 이거 문제가 있어. 우리 이렇게 안 돼. 건축 심의를 발휘하면 그냥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울시가 좀 이례적으로 대응을 한 건 이게 신통구역이 압구정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구역들이 지금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압구정에서부터 이게 삐그덩 되기 시작하면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명이 안 따르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네요. 전체적인 신통 기획이 모두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오성호 서울시장의 가장 핵심 사업인데 이게 압구정부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제가 볼 때 좀 길들이기 아닐까 좀 그런 느낌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네요. 그리고 글로벌 해외 부동산 이야기도 좀 짚어볼 것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홍콩,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네. 2,800억 원을 떼었다라는 네네, 소식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해외 네. 투자했는데 이게 280억도 아니고요. 2,800억인데 우리나라 국내 굴지 금융사들이 이제 투자를 합니다. 2019년 6월인데요. 들어간 회사들을 보면 미래에셋, 우리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그 증권사, 금융사의 자기 자본이 1,150억 정도 들어갔고요. 네. 고객들 돈도 이제 유치를 합니다. 그러겠죠. 1,640억이 들어가는데 예. 총 2,80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해주진 않죠. 네. 빌려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중순위 대출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담보도 잡고요. 보증도 씁니다. 이게 부동산 개발 회사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 회장인데 포브스에도 억만장자로 등록된 분이 개인 보증까지 서주거든요. 이 빌딩이 이게 파이낸셜 빌딩인데요. 골든 파이낸셜 빌딩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의도에 IFC 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예. 빌딩에 이제 2,800억을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돈을 못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요, 좀 아까 담보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데 네. 그 순실이 그게 발생한 거예요? 이게 우리 전세 사기하고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중순이라고 말씀. 중순위니까 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1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1순위는 누구냐? 1순위는 GIC라고요. 네. 싱가포르 투자청이고요. 아하. 또 도이체방크. 아, 좋은 이런 도이체방크와 GIC가 먼저 1순위를 잡고 잡아놓고. 있고 우리는 그 뒤에 들어왔는데 2순위를 잡았는데 홍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매각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역전세 거예요.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1순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생각해서 야 우리 좀 기다려 줄게가 아니라 자기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매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팔리니까 도이체방크와 GIC는 다 가지고 갔는데 네네.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가지고 갈 돈은 없어지게 되고요. 네네. 개인 보증을 선 재벌 회장님도 파산을 하게 됩니다. 부도가 나게 되니까 아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게 이 빌딩의 문제라기보다는 홍콩 부동산 전체 문제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 홍콩 부동산의 문제인데 이 빌딩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홍콩이 최근에 공실률이 15%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공실이 15%면요. 100개 중에 15개가 공실이거든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데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 3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홍콩 같은 경우는 30% 정도 세입자, 임차인이 금융사들이거든요. 네. 홍콩이 이제 금융의 허브인데 예. 미중 갈등,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금융사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떠나가니까 공실이 더 생기게 되면서 결국 가치 하락이 되고 우리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금융사들이 지금 대출을 해줬다가 지금 물린 상황입니다. 홍콩이 이제 중국에 귀속되면서 네네. 사실 예견했던 문제 중에 맞습니다. 하나예요. 홍콩이 그동안은 정말 아시아의 최대 금융 그렇죠, 허브였는데 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슬슬 이제 빠져나가면서 특히 요새 중국 분위기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빠져나간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위기예요. 중국이 더 문제입니다. 헝다가 문제고 지금 완다 부동산 개발이 또 문제고 네네. 이게 이제 번지게 되면 홍콩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더 퍼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 심각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중국이 더 문제고요. 우리 홍콩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인데 최근 완다그룹은 홍콩의 부동산 개발 네. 사업 한 2위 정도 하는 업체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현대건설, 예. 삼성물산 정도 그런 되는 거죠. 급인데 예. 작년에도 부도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10억 위안이죠. 1,757억을 이제 막아서 괜찮았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채권 발행을 이제 못하게 되면 역외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그 회사들은 더 어려워지는데요. 예. 흥다그룹도 누적 적자 2년간 누적 적자가 146조라고 합니다. 완다 146조. 흥다 조입니다. 조. 그래서 주로 중국은 답니다. 뭐 판다, 완다, 흥다인데 네.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이게 중국이 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은 땅은 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요. 부동산 회사들은 땅을 토지 사용권을 받아서 위에 짓는데 이게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중앙은행, 중앙정부가 모두 다 그 책임을 떠안게 되죠. 그 부담을 안게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아파트 다 지으면 잔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짓기 전에 돈을 다 낸다고 합니다. 아. 다 내고 하는데 네. 돈을 다 받아놓고 지금 짓지를 못하는 게 무려 200만 채. 아파트 200만 채가 되고요. 잔액은 4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거기에 물린 투자자들까지도 다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경제라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뭐 공급 초과 문제, 정치적인 문제, 미중 간의 문제, 뭐 경기 침체까지 맞물려서 네. 중국 정부 자체도 힘들고요. 개발 사업으로 이제 일어섰던 지방 정부, 중국의 지방 정부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고 완다가 물론 부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 것 같지는 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이건 문제인데 네. 사실은 중국도 그렇고 해외 쪽에 사실 너무나도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상식적으로 해외 네. 부동산 투자 펀드도 있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간접 투자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좀 약간 그런 좀 경고가 좀 있어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홍콩, 중국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미국도 사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미국도 지금 공실률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공실률이 30%까지 올랐다고 하거든요. 30% 정도면 뭐 100개 중에 30개가 비어 있으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요. 상황은 또 다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재택근무가 문제가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복귀를 잘 안 한다고 해요. 41% 정도가 지금 복귀가 안 되고 있고요. 재택근무 계속 하겠다고. 계속 하겠다고. 근데 이게 고급 업종일수록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택 안 해주면 오피스 수요가 없어지는 거네. 난 다른 데 갈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재택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미국의 오피스 시장도 상당히 안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금융사들이 미국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까 펀드 그렇겠죠. 말씀하셨듯이 돈이 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게 재택근무가 끝나지 않고 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또 이게 제2의 홍콩 우리 2,800억이 정도가 아니고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희민 아나운서도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 간접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가입하는 상품 없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회복되지 맞습니다. 못하면 네.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크게 터지잖아요. 보통. 맞습니다. 한 번 터지면 굉장히 한 번 터지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게 크죠. 터지고 이게 파급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중국이라고 치고 미국까지 잘못되면 그렇죠.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중국, 미국의 모든 영향을 다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두 개 다가 문제고요. 예. 일단 우리는 리스크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참
어렵네요. 아니 저도 걱정이 상당히 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문제이긴 합니다. 네. 우리 2020년, 2021년 버블 생겼던 부분이 아직 제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또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경험이 부족한 30대들이 또 최근에 주택 구매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도 해외 주식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엔 이렇게 우리 미래의 기둥인 30대들이 국내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해외도 투자하는 상황이었는데 국내도 지금 사실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뭐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데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미국이나 중국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네. 재택근무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오피스 공실률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뭐 근데 사실 좋지는 않아요.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았고요. 공실이 높은 수준이긴 한데 미국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대기업들도 이제 재택을 없애는 수준이긴 한데 네. 우리는 미국하고 좀 다르게 미국은 또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뭐 금리를 올려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금리 이슈에 역전세 문제에 부동산 정책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우리도 걱정이고요. 중국도 걱정이고요. 네.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거시경제의 가장 큰 변수다. 이게 한 뭐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오늘은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